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소개받은 아메리카시픽 그룹의 이니스프리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중섭이라고 합니다. 잠깐 주소드리면, 전 2002년도에 아메리카시픽 그룹이었던 에스쁘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메이크업, 그 당시에는 향수였고요. 에스쁘아, 이제 엣지드, 그 이제 아메리카시픽 그룹에서 좀 있다가 이니스프리로 옮겨서 이니스프리 필리핀 법인에서 법인 GM 역할을 했었고요. 다시 귀임해서 지금 현재 그 전략 그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화장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화장품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시고 지금 줌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화장품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가 될까요? 화장품이 이거다. 나를 꾸며주는 거. 예, 또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분들 많으시니까 사실 뭐 이렇게 화장품 한두 개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고 뭐 한두 개 아니겠죠.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파워룸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랬을 텐데 화장품은 저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여성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지금 조금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아시겠죠. 이제 출산율이 적어지니까 시장이 좀 줄어드는 건 뭐 당연하고 여성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여성들은 사실 남성들보다 요즘 사실 여권 시장도 되고요. 물론 뭐 저거 폐지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은 어찌 보면 자존심입니다. 여성의 자존심이고 나를 표현해주는 나와 거의 동급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그런 아이템이고 또한 이런 거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커졌죠.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이제 또 이야기 되는 아세안도 그렇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중국 아세안 같이 얘기를 드릴 거예요. 왜 지금 뭐 교수님께서 아세안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중국이 나왔을까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수님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중국에 있는 모든 문화들이 아세안 영향을 줬다. 특히나 태국이나 이쪽은 거의 그 중국과 붙어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상황이 있죠. 지금 저희는 항상 그 옆에 있는 중국 혹은 이제 아세안과 연결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화장품 이 산업에서는 이 두 시장이 상당히 큰 축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미국 시장, 유럽 시장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그러면 이 변화되는 중국과 아세안 이쪽에 변화되는 그런 기업 환경 그리고 경제적인 뭐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실례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서 재밌는 얘기와 함께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 비밀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배제를 하고 저희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저희가 장업계, 소위 말하는 장업계라고 하잖아요. 장업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략은 어떤 전략을 하는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중국 뭐 아세안에 딱 있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이긴 해요. 왜 중국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터지지 않습니까? 터지면서 아시아 그 화장품 시장이 좀 위축은 됐어요. 위축은 됐지만 성장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중국에선 상당히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푹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이 중국의 왜냐면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이 13억 명이나 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각 성이 다 각각의 다른 나라처럼 분리되어 있잖아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큰 시장에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서 진출도 했었고 많이 재미를 봤는데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온 상황이고 아세안은 성장 기회도 많고 뭐 K뷰티에 대한 어떤 선호도 높기는 한데 중국보다는 좀 시장이 작아서 그것도 그렇고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이런 딜레마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다 시장을 갖고 있겠죠.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 두 시장 먼저 중국에는 진출을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철수를 해야 되나? 잘 안 되는데 그럼 아세안을 나가야 되나? 뭐 이런 그런 딜레마에 이제 빠져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럼 각 국가의 중국과 아세안 쪽에 있는 소비자들은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좀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이분들 한번 인터뷰 한번 좀 붙어보겠습니다. 한 분은 물론 30세가 좀 넘기는 한데 20대는 아닙니다. 이 회사원이고요. 연비비라는 분과 중국 국적의 필리핀에 있는 38세 조앙티시아 구이손의 이 두 분의 인터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들어보고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분은 제가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었습니다. 前几年使用韩国化妆品的频率还是蛮高的，像很多面膜的品牌可选择性比较多，然后水乳的套装也会经常使用厚跟雪花秀的。然后这几年不太用韩国的化妆品品牌，第一个是因为价格，然后专柜之前在专柜买的可能水乳的一套的套装大概1000多块钱，然后现在在直播间可能只要600-700块钱，就感觉之前买的好像不太划算。然后再有就是购买的渠道也会比较凌乱一些，像代购啊、중고 좀 朋友 하시는 圈 분은 啊、直播 직접 间 보시면 啊，되겠죠? 然后专柜啊，然后真假难辨，然后价格又参差不齐，所以使用起来可能感觉不太放心，然后就不会去使用。再有就是其他品牌不断的出来，然后可能关注韩品的时间也比较少。还有一个就是经常会有一些像短视频当中也会有一些红黑榜，其实韩国的面膜上黑榜的概率还是蛮高的。经常会看这些短视频，也会受一部分的影响。所以现在使用韩品的频率非常低。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한국 화장품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진 상황이죠. 왜냐면 일단은 뭐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라이브 커머스니 예전에는 그냥 밖에 나가서 마트나 혹은 그 화장품 샵이나 전문샵이나 이런 쪽에서 샀었는데 인터넷 발달됐죠. 그러면 이제 라이브 커머스도 있지, 뭐 친구들한테 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양하다 보니까 가격이 현재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 상품 굳이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제가 그러면 어떤 화장품을 좋아하냐 좀 물어봤었습니다. 国产品牌最近喜欢的品牌蛮多的，像彩妆的话会比较喜欢花西子，护肤的话像面膜会有伏尔加，然后水乳像玉泽和薇诺娜，然后百草集，都是我可以购买或者是使用频率比较高的护肤品。 예, 그 여기 있는 브랜드는 들어보시지 아마 않으실 겁니다. 중국 현지 브랜드거든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 브랜드를 짝퉁 브랜드를 만드는 뭐 이런 소위에서 이제 저희 제품들을 물론 뭐 완전히 카피하는 게 아니라 그 컨셉을 잡아서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만들었던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이제 슬슬 이제 점점 마케팅도 잘하고 디자인도 좀 좋아지고 기술력도 좀 좋아지고 점점점 중국 내에서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브랜드들이 지금 현재 저희 예전에 그 설화수나 뭐 후나 이런 그 럭셔리 브랜드들이 했던 그런 명성을 현재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좋아하나? 이런 것들을 왜 중국 브랜드가 뭐가 좋은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喜欢花西그중에 이제 子的原因 화시스라는 是 브랜드가 因为它的 있거든요. 包装，因为每次新品出来就会感觉让人眼前一亮，因为都是国潮风的，感觉还比较有个性，然后又可以传达一种东方美。喜欢玉泽、薇诺娜，然后伏尔加，还有百草集的原因是因为，就是薇诺娜跟玉泽啊，然后都是有一些各个医院的皮肤科的医生的一些背书，然后又会有一些临床的真正的一些实践，价格也就感觉性价比也比较合适，然后所以感觉使用起来也不错，所以会经常购买。 예, 보면 일단 디자인이 좀 더 좋아진 거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한번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하시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동양의 아름다움을 해서 그 예전에 그 서시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그런 메이크업 브랜드인데요.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더 덮쳐가지고 이제 소에서 더마 제품들이 나온 거죠. 그 병원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으로 하여금 기능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기술력이 점점 발달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그 중국 로컬 브랜드 상당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한국 브랜드는 현재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필리핀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필리핀의 여성의 인터뷰 좀 들어보겠습니다. Hello, I'm Jet Kison. So my answer for the first question, if I like Korean cosmetics, yes. And I've actually been using Korean products or Korean cosmetic products. Second question is what type or what kind of cosmetic products do I use? I like brands that speak not just to make sure that my skin is great and that it will deliver good result on my skin, but also I like that these cosmetic brands use nothing but high quality and plant-based products. To name a few, I use Innisfree for most of my cosmetic products on my skin or on my face, and I also use some from Western cosmetic brands such as NARS, MAC, and The Body Shop. And lastly, for the third question,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한국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 물어봤거든요. For the last question, why do I think that Korean cosmetic brands are popular in ASEAN countries like the Philippines? Mostly because a lot of people like K-pop. They are aware and they are fans of K-pop members, and they also know that Koreans have that beautiful glass looking skin, so they want to achieve that type of skin as well. So that's why they like or they prefer to use Korean cosmetics, so because they would like to also achieve the same result or the same type of skin. That's it. 자, 지금 보면 표시가 나는 게 딱 있죠. 일단 그 필리핀 여성은 K-팝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 여성은 제품만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문화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는데, 소위 말씀드려서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일단 동남아시아에는 저희 K-팝 문화가 아직 먹힌다는, K-팝과 K-팝, 그 K-컬처라고 하죠. 이런 것도 아직 먹힌다는 거고요. 중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국가적인 어떤 뭐가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뽕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로는 일단 서로 이제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인데,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죄송합니다. 클릭을 해야 되는구나. 됐네. 자, 지금 2000년도부터 20년도까지 한번 쭉 한번 제도를 좀 그려봤습니다. 이때 중국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 그리고 아세안, 글로벌, 라틴 쪽, 노스 아메리카, 웨스트에서 쭉 해서 그 화장품 성장률을 한번 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경제 안정기였다가 경제 위기, 이제 2008년도에 경제 위기, 그때부터 이제 13년 이후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까지 좀 보시면 일단 글로벌 전체, 월드 전체 화장품 성장률은 사실 중국이나 아세안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때부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신창타이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그 함께 중국판 뉴노멀 이런 것들이 상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되 점점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화장품 시장이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뉴노멀이 있었고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부터 한 10% 이하의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시장 규모를 좀 성장 좀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화장품 시장이 약 한 144조 원 정도. 이게 이제 제가 유로모니터 출처로 해서 1 US달러당 1,170원을 잡았으니까 지금 현재 1,200원이 넘죠. 그 때문에 아마 좀 더 크게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견고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면서 사실 아세안 시장보다는 물론 뭐 당연히 한 10배 이상 크기는 하지만 아세안도 역시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시장 경우는 팬데믹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중국이 사실은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인데 작년 제가 2020년도에 이제 필리핀에 따라서 들어갔거든요. 그때에 거의 저는 아예 밖에도 못 나갔고 물론 뭐 그 배달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랩 같은 걸로 배달해서 먹기는 했었는데 지금의 그 중국의 상황이 2년 전에 필리핀의 상황이었고요. 2년 전에 아세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극복하기 그 팬데믹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들었던 곳이 아세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성장을 해서 화장품 시장은 그대로 성장을 하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팬데믹이 있었을 때는 조금 역성장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장률이 거의 한 2, 3%대로 쭉 떨어져 있었던 것이 현재 화장품 시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안과 중국을 이렇게 봤을 때 이미 10배 이상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세안에서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모든 저희가 교역을 했던 그 비즈니스 형태를 전부 다 아세안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 이미 중국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널을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화장품 어디서 사시나요? 주로 어디서 사세요? 올리브영에 하시죠? 알 거야 벌써? 인터넷도 많이 사시죠? 그래서 지금 많이 중국 화장품 시장의 채널이 온라인 비중이 거의 지금 2018년도에 37%까지 올라갔고요. 2023년도까지는 40%를 넘게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온라인 쪽은 사실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많이 발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세안은 어떤가? 아세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국가별로 좀 보기는 하겠는데 지금 5개국을 좀 대부분 보고 있거든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하, 뭐 식말 이하라, 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쪽은 좀 작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아세안 얘기할 때 이 5국가를만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인도네시아는 상당히 많이 성장했는데 2020년도에 화장품 유통의 온라인 비중인데요. 이미 벌써 14%, 베트남 17% 이상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020년도가 이 정도 있기 때문에 25년까지 되면은 화장품 시장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온라인 쪽에 비중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왜 온라인 비중이 이렇게 커졌나? 예전에 사실 온라인은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냥 곁가지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커진 이유가 과연 뭘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밖에 못 나가잖아요. 립스틱도 못 바르고 테스팅을 못 하고 올리브영 가면 테스트 못 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커머스를 배달이 오는 이커머스를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분명히 이제 다시 리오프닝이 되거나 팬데믹이 없어지면 고객들이 다시 매장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지금 나가시면 알겠지만 저희 도시에 가면은 사실 명동이나 종로에 가시면은 화장품 매장들 다 지금 문 닫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다 없어진 상황이고 저희 이니스프티 같은 경우도 국내에 거의 한 500개 이상의 매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250분이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매장 50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개 중에 거의 다 현재 200개 아래로 현재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다시 팬데믹이 없어지면 그렇게 늘어날까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 기업에서도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떤 고객의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라고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는 좀 저도 이제 2020년도에 그때는 이제 팬데믹이 초기였으니까 그 팬데믹 전에 저는 파견이 돼서 일을 했었고요. 들어왔더니 회사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조직은 거의 다 디지털로 바뀌어 있고요. 오프라인 영업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쪽 영업을 배우기 위해서 다시 재교육을 받았고 모든 조직이 다 디지털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생전 듣지도 못한 그런 팀들이 많이 생겼고요. 저희가 예전에 영업을 했던 유통사라든가 아니면 뭐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 영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아리따움이니 뭐 에뛰드하우스니 이런 프랜차이즈 하시던 그분은 그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하고도 이제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팬데믹인데 이게 다시 팬데믹이 없어지면 다시 뒤로 갈 것이냐? 네, 그건 아니다는 거죠.
점점 온라인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는 온라인 쪽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기업들도 저희 뭐 아메리카시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이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19 중과점 시장을 좀 변화를 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젠지 세대라고 하는데, 소위 이제 파링아웃,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뭘까 생각을 했었는데, 주로 이제 중국 쪽에는 예전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의 뭐 LG, 중국의 아모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야나 뭐 이런 브랜드들이 현재 80년대 그 생들을 많이 이런 브랜드를 좋아하게 됐고,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화시스나 퍼펙트 다이어리 같은 최신의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고, 1인당 연간 브랜드 소비량도 2000년 이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브랜드들은 사실 말씀드렸듯이 로컬에서 있다가 그렇게 큰 시장 반응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가 큰 브랜드인데, 사실은 중국에 있는 이런 큰 브랜드들은 어찌 보면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ODM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잘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저희 그 화장품 뒤에 보면 제조 판매회사가 있고 제조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제조 책임 판매회사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제조하는 회사는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해서 코스맥스, 뭐 콜마 이런 회사들 들어보셨죠? 이런 회사들이 기업력이 기술력을 가지고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상당히 큰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나 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그 한국 기업들, 다시 말해서 LG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쪽에 있는 마케터들이 실제 중국에서 많이 스카웃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사업을 했었고, 거기서 만들었던 브랜드들이 있었고, 그 브랜드들이 사실은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 신흥 브랜드들이 클 수 있는 자양분이 됐던 건 사실은 한국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 화장품 시장의 주요 변화는 주로 소비량이 늘고, 외산 브랜드보다는 아까 그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중국산 브랜드 더 소원한 것이 아주 뚜렷하게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시장 좀 보겠습니다. 그럼 온라인 경로로 또 통해서 고가 제품을 선호하는 트레이드 업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왜 저희 부분 그 스킨케어 보실 때 저희가 이제 스킨 쓰고 로션 쓰고 에센스 쓰고 이렇게 해서 그 점점 단계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 단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제품을 예전에는 그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약간 프리미엄한 걸 써야겠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를 이제 트레이드 업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저희 나라에 있었을 때는 그 예전에 미샤라고 아시죠? 미샤나 페이스샵. 원래 미샤가 컨셉이 그거였어요. 3,300원. 3,300원에 화장품을 드립니다. 소위 말해서 정말 저가였잖아요. 중저가. 근데 이게 점점점 비싸져서 지금 사실 이제 이런 원브레이샵 가게 되면은 3,300원짜리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럭셔리, 소위 말해서 프리미엄화가 점점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급 원두를 통한 효능을 중시하는, 그리고 의료나 더마 화장품 출시하는 인기가 확산이 돼서, 여기나 스킨케어나 메이크업 보면은 4,000 RMB 이상 보는 게 점점 그 해가 갈수록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이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피부과 의사나 전문가 의견, 예전에는 정말 판매원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았다면, 요즘은 피부과 의사나 전문가 의견, 아니면 뷰티, 셀러브리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의 많이 의견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제품들,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중국에 이런 제품이 없었습니다. 뭐 타카미나 혹은 퍼스트에이드 출시하는 어떤 의료 미용 화장품, 이런 더마 화장품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 한국도 현재 더마 제품이 있기는 하죠. 아시겠지만 클린 뷰티라고 해가지고 그 올리브영에 가면 또 따로 별도의 코너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도 저희 나라처럼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 뭐 다른 변화가 또 있을까 했더니, 이제 온라인 매출 증가하다 보니까 어떤 소분 판매 서비스 이런 것도 많이 현재 되어 있고요. 노래 산하의 그런 선물 박스는 샤오메 허이라는 거였는데, 티몰에서 현재 판매 중이고요. 월 평균 1만 개 이상 판매가 되는 그런 소분 판매, 그러니까 샘플 소형량 제품들을 하나 묶어서 세트로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인기를 현재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저씨 누군지 아신가요? 그 중국의 레오제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차지라고 해서 립스틱 오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면 거의 한 2~3시간 만에 한 1조 이상, 뭐 몇 조 이상을 파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고, 옆에 있는 아가씨는 이제 웨이야인데, 웨이야는 중국 그 공안에 아마 좀 미운털이 바뀌어서 사실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에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엄청 많이 발달을 했고요. 현재 예전에 뭐 저희 TMAO, 티몰은 엄청났었잖아요. 그 광군절 때, 11.11, W11 때 몇 초 만이면 몇십억에, 몇백억에, 몇천억의 매출을 이렇게 했던 그런 건데, 티몰은 지금 현재 살짝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도우인은 아시죠? 도우인은 이제 중국의 틱톡이라고 얘기하는 도우인의 트래픽이 현재 분산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그 라이브 커머스나 한 새로운 채널들이 생기면서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좀 더 커졌고, 그와 함께 여러 가지 그 가격 경쟁이 심화가 된 거죠. 채널이 하나면은 사실 그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채널이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서로 가격 경쟁이 많이 생겼고요. 지난달이었죠. 38 분여절 때 티몰이 사실 이제 그 웨이약을 나오지 않았었어요. 웨이야는 이제 퇴출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리차지가 모든 걸 다 독식을 하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리차 중심으로 이렇게 설화서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성장을 했는데, 후나 닥터유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야 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살짝 현재 역성장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브랜드는 어떨까요? 저희 소위 얘기해서 꼬차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소위에서 국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3년 영위에 따라서 국뽕 정책이 현재 하고 있고, 제가 어제 그 제 친구가 지금 상해에 있는데 사진 하나 보여줬어요, 영상을. 아시겠지만 지금 상해에 있는 그 고층 아파트에 사람들이 격리가 아니라 아예 봉쇄된 거잖아요. 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배급이 나옵니다. 그 가족 수에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게 아니고 사과 몇 개, 뭐 과일 몇 개, 정말 이게 소위 말해서 어디 소풍 갈 때나 먹을 만한 그런 것들을 주면서 밖에서는 선전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빨간색 깃발을 들면서 국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다. 정말 좋다. 중국 화이팅, 상해 화이팅, 뭐 짜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내수 브랜드가 급성장하게 되고 한국 브랜드가 쇠퇴하게 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지금 보시면 저희 이제 설화서 이니스프리의 그 매출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매출 상황은 나오진 않긴 하지만 저희가 이니스프리가 매장이 500개가 됐던 게 2016년도, 17년도 그때였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는 이거 프랜차이즈 안 하냐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거부들이 와가지고 프랜차이즈 하자 이런 식으로 했었던 데인데, 그때는 거의 매장이 500개 정도 있었고요. 상해에 가시면 이제 홍익왕제라고 있습니다. 큰 건물에 마치 그 뉴욕의 맨하탄의 그 타임스퀘어처럼 그렇게 커다란 전광판이 있어서 이니스프리 매장이 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닫았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화수는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니스프리는 현재 저희 구체적인 매출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6년도에 거의 그러니까 저희 이니스프리 본사 한국, 중국 그리고 글로벌 하게 됩니다. 아세안 쪽과 미국과 프랑스 이쪽 중동까지 러시아까지 다 해가지고 거의 저희가 1조 2천억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올해가 한 7천억 정도. 중국은 거의 한 저희가 4, 5천억 했었는데 올해는 한 2, 3천억 정도. 그래서 그렇게 매출이 현재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일단 매장이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스킨케어의 화장품 수가별 수입과 증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저희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2018년도에 저희 1위였는데 19년도 20년 되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일본이나 프랑스 제품들이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2000년도 중국 기술 화장품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뭐 아까 봤던 이거죠. 올레이라든지 뭐 자연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현재 그 중국의 로컬 브랜드고, 여전히 로레알이나 랑콤 이쪽은 이제 1위를 하고 있죠. 저희는 이렇게 현재 10위권 밖으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10위권 안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10위권 밖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정말 반토막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기술력으로 이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브랜드력으로 돈을 많이 투입해서 광고를 더 하고 매장을 많이 내고 해서 이렇게 영업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은. 알겠지만 중국은 현재 국뽕 정책을 쓰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내수 제품을 현재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구나 이제 사드도 있었고요, 뭐 한한령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제품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수성을 하자. 점유율을 수성을 하자. 이겨내자. 그리고 K-뷰티가 아니라 중국의 고객 브랜드가 될 수 있고 중국 고객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브랜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가 라인에 아예 드랍을 하고 사실 저희는 이니스프리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이제 설화수나 이런 것들 많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가 라인 드랍하고 고효능의 기능성 다운 제품을 럭셔리 스킨케어 라인을 좀 강화해서 중국 고객들을 다시 한번 잡자 이런 전략이고요. 또 이제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로레안이나 이런 데는 실제 중국 현지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하면서 이 기업은 어차피 중국 기업이니까 우리가 중국 내수에서 좀 하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 로레알은 현재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물론 뭐 작은 기업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 기업을 인수를 하거나 합병을 해서 현재 MS를 늘려가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같은 경우는 라이브 커머스나 신체언을 육성을 하고 도인 쪽이나 그리고 이제 D2C 지역물 중심으로 해서 채널 육성을 한다. 이런 전략입니다. 또한 채널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면세점에 지금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면세 채널이 엄청 컸었습니다. 면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면세점에서 사는 그 매출이 거의 뭐 7, 8천억 대였는데 그게 이제 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B2B 영업, 다시 말해서 그 소위 우리가 따이공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한테 가는 영업이 거의 다 100%가 됐었죠. 예전에는 실제로 고객들, 여행하는 사람들이 했던 매출이 거의 한 80% 됐고 그런 대량 매출, 따이공들이 하는 거는 20%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가 다 이런 B2B 매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아마 리오프닝이 되고 해외여행이 좀 나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좀 더 좋아지긴 하겠는데요. 그때까지만이라도 B2B 영업을 좀 더 강화하자. 소위 말해서 리테일 영업이 아니라 그런 좀 빅게스트들, 저희 먼저 메가게스트라고 하는데 이들과의 영업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적자 매장인 리테일 매장의 폐점을 가속화하고 그룹 판매라든지 아니면 B2B 판매 전략을 강화하자. 이런 현재 전략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그 K-팝 가수들 뭐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국에서는 먹히지가 않거든요, 더 이상.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찐팬, 소위 말해서 그 리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그 SNS에서 돌고 있는 리뷰를 육성해서 이들을 찐팬을 육성을 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이제 쓰고 있어서 중국은 사실 쉽지는 않은 시장이긴 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매출을 수성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수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아세안은 겠죠. 아세안은 그러면 우리가 아세안을 진출을 해야 되나? 중국이 힘드니까. 사실 옛날에 중국에서 만들어서 그런 로컬 브랜드들이 예전에는 태국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이쪽에 수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국내에서 매장 하시던 분들이 혹은 이제 도매상들이 이쪽 아세안 쪽으로 모든 제품들을 이렇게 현재 밀어내는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이제는 아세안 쪽도 화장품 시장 현재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세안에서 가장 큰 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태국입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 되고요. 필리핀이나 사실 이제 여기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프리미엄화가 높고 국민 소득이 높기 때문에 비싼 걸 많이 사긴 하지만 워낙 인구가 작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상황이고요. 현재 많이 커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세안 시장을 다시 늘어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베트남 29세라고 했었잖아요. 필리핀이 그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28세, 27세 거의 인구의 한 40, 50%가 다 소비 가능 인구이고 이들이 젊은 인구이기 때문에 그 화장품 소비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 태국의 이커머스 시장 보겠습니다. 태국 아세안 하면 저희가 딱 빅2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라자다, 쇼피.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국내에서 역직구로 해서 라자, 쇼피에서 아마 제품을 사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자다는 아시겠지만 중국의 알리바바가 이제 투자를 했던 거고요. 쇼피는 중국의 텐센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두 빅2가 현재 태국에서 혹은 이제 아세안에서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현재 쇼피가 이제 2020년 이후에 더 시장 점유율이 좀 높고 트래픽도 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은 현재 이게 이제 한
28년부터 25년까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듯이 이 코스메틱 중에 이커머스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태국은 그 유일하게 현지 브랜드가 거의 한 10위권에 머물러 있는 10위권의 모든 그 MS를 갖고 있는 유일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현지 브랜드가 많이 없어요. 필리핀이나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는 대부분 다 이제 한국 브랜드 혹은 이제 서양 브랜드가 있는데, 유일하게 태국만 현지 브랜드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왜냐면 이쪽이 그 화장품 시장이 큰 이유가 딱 하나 있으면 화장을 많이 하시고, 또 소위 말해서 이제 게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많기 때문에 화장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런 좋은 시장을 저희가 저희 아무래는 현재 많이 그 MS를 못 차지하는 상황이라서 태국 쪽에 많이 현재 저희가 영향을 집중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를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에 가장 이커머스 시장이 큰 시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쇼피라, 토코피디아라고 하는 로컬 그 전자상거래 기업이 있고요. 라자다도 있고요. 징동도, 중국의 징동이 현재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그 플랫폼이 있는데, 이렇게 아세안 시장에서 점점 이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화장품 시장은 이제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시안 시장품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들도 아세안 시장에 가서 중국보다 더 이점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는 K-팝이 상당히 강한 국가입니다. 보시면 뭐 K-팝도 마찬가지고 K-푸드도 있고요, K-드라마, 또 이제 K-뷰티, 모든 게 다 K인데, 인도네시아 로컬 브랜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선우가 인도네시아 브랜드인 에버화이트의 모델이 됐었어요. 근데 한때 김선우 아시겠지만 뭐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스캔들 때문에 약간 안 좋았었는데 스캔들이 무마되면서부터 좀 다시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일단 K-뷰티가 존재하고 K-드라마, K-푸드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제가 있었던 그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필리핀은 세븐틴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세븐틴이 더셈이라고 하는 그 화장품 아시죠? 화장품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니스프리는 그때 유나였는데, 유나가 이제 거의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인기는 못 얻었고, 그렇게 큰 어떤 K-팝 스타를 데리고 오면은 그 쇼핑몰 하나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바글바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제가 갔었던 2019년도에 넷플릭스가 그 도로변에 완전히 다 깔렸던 상황이고요. 그때 나왔던 게 이제 킹덤이었거든요. 이만큼 한국 드라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고요. 수용도도 상당히 높고요. 중국보다는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커머스 가파른 성장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랩 나왔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 그랩으로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일단은 약도 배달이 가능하고요. 일단 식품, 뭐 자동차, 뭐 오토바이, 뭐 못하는 게 거의 없었고요. 저는 심지어 그랩 가지고 전화료, 그러니까 인터넷도 냈고 보험료도 냈고 여러 가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아주 핀테크 상품이 서비스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BNPL이라고 Buy Now, Pay Later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세안 국가들의 대부분은 필리핀이나 좀 저소득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 없고요. 신용카드는 더 이상 없죠. 근데 이런 핀테크 제품으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일단은 이게 이제 할부는 아니고 외상이거든요. 외상. 일단 제품을 산 이후에 나중에 결제를 하게 되는데, 그 간의 수수료는 누가 내느냐? 제품은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잖아요. 수수료는. 근데 여기서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브랜드들이 내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들과 현재 BNPL 기업들이 상당히 상생을 해서 고객들의 소비를 더 부추기고 객단가를 올리고 하는 그런 좋은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상점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RCEP, 하나에서 FTA 있었고요. RCEP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상품 교역에 있어서 관세가 없어지는 뿐만 아니라 법이나 제도의 장벽까지 완화되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소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법상으로 소매 기업은 국내 기업만 가능하고 외국 기업은 반드시
큰 돈을 투자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현지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합자 회사로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깨졌습니다. 알셉을 함으로써 저희 이니스프리도 처음에 들어갈 때 도매법인으로 들어갔거든요. 소매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가장 큰 기업인 SM 기업과 함께, SM 그룹과 함께 저희가 이니스프리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아니 헌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도매가 아니라 소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게 비단 뭐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상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아세안 시장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시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아세안은 어떻게 저희 회사에서 영업 및 브랜드 전략을 떼야 할까 생각했는데 일단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K컬처를 활용해서 충성 고객을 육성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진입자격이 낮은 디지털 경로를 일단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디지털, 그러니까 쇼피와 라자다가 거의 모든 이 아세안 시장에 그 이커머스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과의 매출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핀테크 업체와 협업을 스스로 저희가 해서 뭔가 객단가를 올리고 바스켓 사이즈를 현재 늘리는 그런 쪽이고요. 라이브 커머스는 아마 이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요. 아세안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라이브 커머스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SNS 소통 고객 강화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BTS가 미국에서 1등 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뭐였을까? 라고 했을 때 BTS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필리핀 사람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해외 곳곳에 가정부로 있는 사람들 사실은 필리핀 사람들이거든요. 필리핀의 가정부들이 미국에서 BTS를 알렸기 때문에 더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페이스북의 세계 2위를 유저를 가지고 있는 게 필리핀입니다. 이만큼 인스타라든지 필리핀 혹은 틱톡 등이 상당히 쇼폼들이 영상을 적극 활용을 해서 저희가 고객 소통을 강화를 하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육성을 통해서 찐팬을 육성하는 것. 아마 요거는 찐팬 육성하는 거는 아마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가들이 다 해야 되는 그런 고객 소통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옴니 채널인데 동남아시아 가시겠지만 베트남 빼고는 다 쇼핑몰입니다. 왜냐하면 날이 하도 더우니까 쇼핑몰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쇼핑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나 그런 데 보면 정말 쇼핑몰에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아까도 중국과 아세안국 오프라인, 온라인 비중 보셨지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여전히 온오프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옴니 채널, 다시 말씀드려서 경험은 매장에서 하고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채널들이 상당히 강화됐고 실제 저희 이니스프리 현재 법인도 옴니 채널을 통해서 뭔가 제품에 대한 경험은 오프라인을 할 수 있게 하되 바로 거기서 바로 결제는 아까 얘기했던 핀테크 같은 걸로 결제는 바로 온라인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고객을 락인할 수 있는 전략을 현재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K 전략, KBT 전략, K컬처를 자꾸 활용해야겠다. 그래서 K팝이나 K드라마, 셀럽을 자꾸 활용을 하고 팬덤을 이용해서 충성고객 육성을 하겠다. 이게 단순히 그냥 1년, 2년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년 이상은 계약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 사람과 함께 커가는 K-팝 스타를 저희 MC 전략이 상당히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VT라고 하는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VT. 이게 예전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뜨기 전에 했던 건데 살짝 뜨려고 했을 때 했던 브랜드인데 지금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셀럽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K-팝 쓴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제품의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요. 브랜드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3자가 그러니까 문화와 기술력과 브랜딩력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화장품 산업이 육성되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맺은 말인데요. 중국과 아세안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또 장점과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시장 환경에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는 디지털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고요.
디지털로 빨리 전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저희가 그 관성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 그 오프라인 사업에 상당히 그 익숙해 있는 데는 이렇게 변화하기가 쉽지 않고요. 작은 기업이라면 모르겠는데 큰 기업들은 이미 다 이 조직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비즈니스 폼을 디지털로 바뀌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이 변화해도 아무리 시장 반응이 변화해도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은 핵심이고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K-팝도 있는 거고요. 소통이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고객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아세안이 보시면 이러한 그 현재 이슈들이 있는데요. 제가 저를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그 중국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사업은 잘 안 되고 그런 방법은 뭐가 있냐? 아세안 신兴 기준을 통해서 신규 진출 구조를 다각화를 해야겠다. 저희 인스프리도 러시아 사실 이제 러시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러시아나 일본, 미국, 캐나다 이쪽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일본 시장과 미국 시장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다각화를 해놓게 되면 어느 시장이 좀 안 좋아도 이쪽에서 성과를 저희가 이제 낼 수 있기 때문에 다각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중국의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시대는 지났고요. 다음에 이제 디지털 대전을 통해서 적극적인 시장 변화를 해야 하고 플랫폼인가 핀테크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SNS를 통하는 찐팬 육성,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상품이죠. 아무리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K-팝을 스타를 쓰다 하더라도 상품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이 회사에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고객은 상당히 변하긴 하는데 고객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자기와 함께 내가 이 화장품과 내가 한 몸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유통은 항상 변합니다. 예전에 그 저희 원브랜드샵 믿기 전에는 대리점 체제였고요. 그 전에는 방문 판매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3,300원 그 혁신을 불러왔던 그 미샤나 페이샵도 지금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유통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 기업의 의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객들, 그러니까 고객 혹은 이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제 제품 여기에 소홀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입니다. 제품이 사실 저희도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제품이 하나 터지는 게 아무리 뭐 그 유통 바꾸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제품 하나 큰 하나 터지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아무래도 그 좋은 제품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수 있나요? 최근에는 네오 쿠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좀 떴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누구의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온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노력과 그 힘으로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 그 네오 쿠션 하나거든요. 그렇게 큰 뭔가 좀 히트 상품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기업이든 자기의 그 본류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이 중요하고 사실은 이 제품이 중요하는 건 상당히 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는데, 보통 구매를 보통 블로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외부의 추천 혹은 뭐 아니면 판매원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랄 데이터를 봤어요. 1위가 중국에 관한 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부과 의사가 추천을 제일 강력했고, 그 다음에 뭐 또 관련된 전문가들이 영향이 셌다라는 게 상당히 좀 쇼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 2시간 만에 조 단위로 판매할 수 있는 나라가 놀랍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형 라이브 뭐 커머스를 운영하는 사람을 단방에 또 중지시켜버린 이 중국의 또 놀라운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야, 화장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윤석 부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원래 이제 3시부터 15시부터 17시까지예요. 근데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한 분에서 한 2분 정도 아니면
그 줌상으로라도 이렇게 질이 있으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답변 듣고 뭐 질문 듣고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소속과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김준호입니다. 네, 부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인석 부장님. 네, 선생님 아까 그 자료 보니까는 각국 나라 이제 중국의 매출액이 보여주셨는데 애국주의라는 거 보면은 사실 미중 갈등이 극도로 당했을 때도 미국보다 저희가 더 많이 깎이고 1등은 또 일본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제가 봤는데 예. 그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애국주의가 강렬한데 그렇게 이제 트렌드로 있는데 유독 우리만 이렇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게 이제 왜 그런지 하고 두 번째는 중국 내에서 이제 B2B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ODM 회사 같은 경우는 B2B 강화라는 느낌이 오는데 아모레코시 같은 경우는 이제 B2C를 중점적으로 제품을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제품에 대한 소구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B2B를 강화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이제 대안이신지 어떤 개념이신지. 두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예. 국뽕에 대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거는 사실 고객들은 사실은 이게 한국 화장품이 가성비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미 서양 화장품 뭐 에스로더라든지 아니면 랑콤이라든지 서구나 구라파 쪽의 브랜드는 이미 그 자리를 현재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브랜드가 처음부터 좋았던 게 아니라 한국 브랜드는 예전에 그 별은 별에서 온 그대 엄청 인기였잖아요, 중국에서. 그런 소위 말해서 그냥 일시적인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가 아니라 그냥 유행이었던 거죠. 그 유행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화장품도 그 중에 유행 중에 하나였었고요. 서구 화장품, 일본이나 시세이도 일본 시세이도나 뭐 유럽의 로레알이나 아니면 미국의 에스로더는 이미 중국에서 1위를 이미 확고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뽕이라고 하면 사실 국뽕 때문에 저희 나라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생각보다는 저희 나라는 그냥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들은 그냥 하나의 유행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들었고요. 충분히 답이 되셨는지는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미 그 서구 화장품들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물론 로컬 화장품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다 저가였거든요. 이미 고가인 시장에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은 이미 에스로더니, 랑코미니, 이런 로레알, 이런 서구 제품들이, 서구 브랜드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도면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B2B와 B2C의 차이점은 리테일이잖아요. 리테일을 하느냐 아니면 넘기느냐. 사실은 저희가 항상 LG와 그 아모레퍼시픽은 경쟁 관계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사실은 TR 쪽, 다시 말해서 그 면세 시장에 대한 건데요. 예전에는 면세가 다 순수하게 고객들에게 갔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실제로 고객 리테일이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매출을 다 소위 말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메가 게스트라고 하는 그런 도매상들한테 대량으로 넘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도매상들은 각 중국에 있는 그 대리상들이나 아니면 플랫폼들 뭐 소위 말해서 티몰이나 이쪽에다 넘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저희가 지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경로가 여러 가지 않습니까? TR도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 면세,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가맹점,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커머스, 역직구 이런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 보니까 이 경로들을 마찬가지로 그 리테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대량의 물건을 그런 대상들에 넘기게 되겠죠. 저희가 이걸 강화한다는 얘기는 가격을 일단 조정을 하고 가격 서로 간의 그 채널 간의 가격 경쟁을 좀 줄이기 위해서 물량을 좀 조절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그 LG의 후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예전에는 분명히 설화수가 더 1등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 19년도에 후가 저희를 엎질렀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했을 때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객과 우리는 하나가, 그러니까 고객의 정보 투명하게, 다시 말해서 이 유통 구조가 투명해야 된다 해가지고 소위해서 비유통 쪽은 저희가 막았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그러나 LG 쪽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LG는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제품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소위 말해서 그런 비유통에도 제품을 풀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품들이 많이 열었고 중국에서 설화수보다 후가 더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쪽에서 아마 더 인사이트를 얻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B2B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TR이나 GEC, 그러니까 역직구 아니면 글로벌 그 면세 이쪽의 영업을 좀 더 강화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채팅창으로 한 분만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련된 건데 습도가 높고 뭐 여러 가지 더운 날씨인데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래서 그거는 박소영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죠. 네, 줌으로 들어온 질문이 인도네시아는 습도가 높고 더운 날씨로 인해 국내 화장품 시장 진출이 어떻게 개선해서 진입하는지를 여쭤보셨어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까 이준혁 부장님이 그 OEM 업체를 코스맥스라는 업체를 말씀하셨죠. 그 코스맥스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 인도네시아나 아세안 쪽은 음식이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조리법이 어떻죠? 자, 우리는 찌개를 끓여서 먹죠. 이쪽은 음식을 대부분 어떻게 해서 먹죠? 그죠? 볶아서 먹죠. 그러니까 입술에 뭐가 많이 묻습니까? 기름이 많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의 립이나 립글로스 같은 경우에는 립밤이라는 경우에는 우리가 빛나잖아요. 그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렇게 빛나면 더러운 분이에요. 네, 서로 키스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거를 이제 잘 파악을 해서 이제 뭐 할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습성을 파악해서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는 그 립밤에 광이 없어요. 립글로즈나.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에서만 나는 그런 자생식물로 인도네시아 고객을 위한 로컬 제품을 따로 만들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 아세안이 경제적으로 낮다고 해서 우리나라 제품을 무조건 들어가서 파는 건 잘못된 거고 현지에 맞는 그 로컬리제이션화된 제품들을 갖다가 파악하시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2년은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4년 만에 다시 재개한 원래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질의하고 싶은 분은 끝난 다음에 근데 저희가 또 약속 시간이 닿았으니까 또 서로가 또 정확하게 지키면서 4월 포럼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5월은 또 더 귀한 5월 포럼 때는 더 멋진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 29일 한번 뵙습니다. 4월 29일 있군요. 죄송합니다. 4월 29일 날 2차로 어찌 보면 더 이제 깊은 내용들을 이제 또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4월 2차 포럼이 있네요. 그렇네요. 5월 포럼은 또 따로고 하니까 어쨌든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귀한 인사이트도 오셨으면 좋겠고요. 포럼에서 다음 포럼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끝낼게요. 네.